이명박 이야기로 갑니다. 이명박이 인천공항에 나타나서 너무도 당당하게,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방송에서 전두환의 골목 성명이 떠올랐다. 맞아요. 네. 공항 성명. 네. 예. 근데 논리도 없고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 안 되는 이야기들을 그냥 횡설수설 주저주저리 하고 갔고. 그렇죠. 문제는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일단 바레인에 간 이유도 좀 수상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왜 바레인인가? 했어요. 네. 조세 도피처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고요. 네, 네. 끊어졌던 그 관계를 복원한 게 이명박이고요. 그러니까 바레인하고 뭔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리고 나서 바레인 가서도 불안할 거 아니에요. 한국의 네. 반응도 그렇고. 그러니까 페이스북으로 이제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외교 사절 및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은 성장을 이룩한 비결은 교육과 국민의 단합된 힘이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하면서 뭐 이거 내용도 별로 없는 건데. 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거 암호예요, 암호. 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그렇지. 해석하기 나름인 것이고. 네. 이명박이 이제 곧 들어올 텐데 말이에요. 네. 지금 이명박 자체가 갖고 있는 사실 힘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전직 네. 대통령이라는 거 외에. 네. 근데 이제 언론들이 좀 이간질 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명박 쪽에서 나오는 메시지들과 네. 그리고 이것을 받는 정치권과 이 복잡한 어떤 함수관계를 한번 의원님과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그러는데 네. 일단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도 5년을 집권했는데 정부가 없겠냐. 그러면서 나온 말이 노무현 정부 때 각종 의혹 또는 현 정부의 핵심 세력, 그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이런 식의 경고를 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예, 언론만 그런 게 아니에요. 토론에 보면 보수 성향의 패널들이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한 국민의 단합된 힘, 이거가 대한민국 14% 보수여 단결하라, 나를 바라보라, 이런 거죠. 하나의 메시지였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계속 자기가 경제성장에 무엇인가를 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건 박정희를 연상시킴으로써 지금 보수에서 일종의 낙동강 오리알처럼 계륵처럼 되어 있는 자신의 존재를 내가 박정희의 적자다. 경제성장의 신화와 연결시키려는 이 시도죠. 예,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먼저 정리하고 가면 네. 우리도 5년 집권했는데 정보가 없겠냐 이 말은요. 네. 저는 실소를 범치하는 게 그런 정보가 있었으면 지금까지 안 풀고 뭐 했냐 이렇게 물고 싶어요. 그 정보가 있었으면요.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되기 어렵겠죠.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이미 썼겠죠. 그때 NLL 디아록도 네. 국정원에서 빼다가 네. 선거에 이용해 먹은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내용과는 반대로 왜곡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그리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도 5년 집권했는데 정보가 없겠느냐. 노무현 정부 때의 각종 의혹은 현 정부 핵심 세력과 이어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모호한 말. 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게 뭐가 없다는 뜻입니다. 뭐가 있으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미 흘려서 그렇지. C일보, J일보, 그다음에 D일보에서 보도가 되죠. 문재인 후보 대통령 안 되는 데 쓰였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없었다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탈탈 털렸다고. 유시민 전 장관 유 작가 얘기를 들어보면 자고 일어나면 은행 기록, 은행 이거 뭐 이렇게 들여다봤다고 그 뭐가 날라와요. 은행 전산조회 하면 그게 자고 일어나면 날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사돈의 8촌까지 조사했다는 건데 저도 탈탈 털리고 1,800원 나왔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800원이요?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르세요? 1,800원이 남았다고? 1,800원 나왔다고. 횡령 뭐 잘못 1,800원 횡령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갚아드릴게 지금. 민원연에 가가지고 제가 김유진 전 처장한테 커피 사줬는데 민원연 근처에서 썼기 때문에 이게 잘못 쓰여졌다 그래갖고 1,800원 잘못 쓰인 것 같고 문제 삼았다고요. 진성호 전 의원이 그랬다고 이런 씨. 제가 민원연으로부터 전해드렸습니다. 1,800억 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800억 원이면 제가 이러고 있질 않죠. 유유자적 크루즈 여행이나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그런 말씀 자꾸 하지 마세요. 요즘 사람들이 롯데홈쇼핑 제어가 가지고도 누구는 돈 받고 50억 받은 사람도 있다는 소문도 돌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미방위의 핵심이었다는 너는 뭐 했냐? 몇 억 받았냐? 그러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예. 하여튼.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권의 기류는 이렇게 보여요. 국민 여론조사라든지 등등으로 봤을 때 박근혜 때도 이명박의 지지율은 사실 3, 4% 정도도 안 나오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명박 이슈를 덥석 물기는 좀 그래. 네. 그래서 뭔가 형식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보루,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그 박정희 동상 이야기할 때도 그랬는데 박근혜 그렇게 가, 이명박도 그렇게 가 하면 보수의 기반이 완전히 괴멸되는 상태라서 안 물 수도 없고 물 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바른정당은 약간 침묵하는 분위기고요.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결집용으로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느낌에 편승하기 위해서 국민 단합과 경제 성장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름 머리를 쓰는 거죠. 근데 이명박을 덥석 물었다가 같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스라든지 지금 드러나는 모든 의혹의 내용을 더 잘하는 게 자유한국당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서 지켜주고 이럴 세력이 남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종희 실장님, 네. 이명박 찍으셨죠? 제가요? 정동영 찍었나? 네, 정동영 찍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요. 아니 우리 패널 중에 이명박 찍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정말 정치를 모르던 시절 이야기예요. 이명박이 실용적으로 잘할 거다 뭐 그런 거. 그 친구도 고대 나왔거든. 연대는 이명박이 없다 그걸로 선전하는데 아유. 그래서 지금 반성하며 오랜 세월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명박 찍고 경제 좋아질 걸로 착각하고 박근혜 찍고 사실 기대도 없었어 박근혜는. 근데 박근혜는 그냥 찍은 거예요. 불쌍해서. 네. 그래놓고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투표행위라는 것은 국민의 자유이긴 하지만 이렇게 언론이라든지 역사가 왜곡된 나라에서는 내가 찍은 사람이 뭔가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망가지면 사실상 주위 사람들한테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각 자체가 미안하게 됐다면 내 한 표가 내 이웃을 망하게 했잖아요. 힘들게 했잖아. 다행입니다. 깜짝 놀라셔가 지금 얼굴 표정이. 군복마던 시절이 그 이명박 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때 군 분위기는 어땠어요? 천안함 나고 뭐 굉장히 남북관계가 안 좋을 때잖아요. 네. 그때 제 기억상으로는 바뀌고 나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그때 이제 군 간부들한테 전화를 다 돌렸습니다. 녹음된 목소리로. 녹음. 네. 근데 그거를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여태까지. 그러니까 선배한테 들었어도 이런 적이 없으니까 그날 그 다음날 화두가 대통령 전화 받았어? 받았어? 뭐 이렇게 네 되는 겁니다. 그 간부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하급 장교들도요? 네. 그러니까 장교들, 하사들까지 다. 일종의 장학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뭐가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긍정적이었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군부대 내에서도 이렇게 화제를 불러일으킬 만한 대통령의 모습들이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천안함 때 어땠어요? 천안함 때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의심이 많았죠. 이게 위에서는 북한 소행이다. 그리고 병사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주입을 시켜야 되는데 저 스스로도 의심이 많으니까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말 안 해버리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가르치기도 힘들고요. 병사들한테 이거를 이제 북한 소행이고 주적이 이제 북계군이니까 애들한테 그 함양을 시켜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게 자꾸 의심이 많으니까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국방부가 말했다. 네, 뭐 그 정도 수준. 네, 말했다. 그 정도 수준. 사실은요, 지금 다른 방송에 나간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사드 문제도 사실은 이명박과 천안함과의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종희 실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군복무를 했군요. 그래서 그만두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그런 그러면서 나오셨군요. 네, 약간 있습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똑같아. 진짜 같은데. 깜짝 놀라셨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실 MB의 그 힘이랄까, 그것은 사실 좀 없어 보이고요. 내가 이명박이라면 정말 불안할 것 같거든요. 그게 언제나 정도지, 이명박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쓸 날은 머지않았다는 게 일반적인 중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김관진이 이명박을 가르쳤을 때, 그건 진짜 비수인 거죠. 자기가 임명한 국방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보고도 했고 지시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판이니까. 그러면 그게. 전방송에서 나온 질문을 한번 저희 답을 못 찾았는데 우리 입장에서 지금 이명박 측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대통령인데 댓글 달라고 지시했겠냐 이런 실드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김관진 자체가 어느 정도 디테일한 쪽으로 이렇게 불게 되면 네. 어차피 자기 정량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명박의 지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명박이 막아설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배신이라는 걸 하게 되면 결국엔 나중에 뭐 대지를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배신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격렬하게 이제 법리다툼 같은 걸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명박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거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곤란하고요. 상황 하나하나를 점검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군 적폐청산 TF에서 발견한 자료 내용에 보면 심리전단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고 어떻게 청와대에 보고했고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가 내려왔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이버 사령부의 심리전단 인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2번에 걸쳐서 인원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지시를 인정했어요. 김관진이. 그런데 김관진이 지금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사이버 댓글 조작해서 현실 정치 개입하고 이런저런 의혹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인정한 거기 때문에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 얘기는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런데 보고했을 때 이명박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김관진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지금 좌파가 준동을 부리니 어떻게 척결할 길을 찾아라.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이런 보고 보고를 다 받고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보고받는 상황에서 이명박이 보인 태도가 규명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MB가 그런 거 하지 마. 대북 심리전만 해. 이랬다면 혐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랬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오히려 풍문에 의하면 직접 댓글 다는 직원들 앞에 와가지고 댓글 다루라고 독려까지 했다는 그런 증언도 있어요. 그게 누구 증언이죠? 예전에 낙검수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당시에 청와대 직원들 중에 댓글 다는 일부가 있었고 그게 확대 개편된 게 사이버사 쪽으로 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가 이제 19대 때도 그 이 댓글 사건이 국가기관, 다른 국가기관, 예를 들면 정보통신 관련 국가기관이 개입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 댓글의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들이 있거든요. 트윗하고 그 연관성 계속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고 그 기획설 있잖아요. 그게 청와대 기획설이잖아요. 그래서 시작이 위에서 기획돼서 내려온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있고 결국은 그걸 밝혀내는 것이 검찰 수사의 종착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댓글 하나만 갖고도 이렇게 네. 논란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사실 사자방은 시작도 안 했어요.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근데 4대강 같은 경우는 재조사하기는 좀 사실 힘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그때 당시에 조사받은 게 있고. 근데 자원외교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자자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자원외교에서 회수율이 38.3%래요. 그러니까 투자한 금액이 43조 5천억. 네. 에너지 공기업 3사가 투자한 게 그런 식으로 해서 28조 정도를 날려먹은 건데 이것도 수사가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이게 정책적인 네. 사안이기 때문에 정책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때 자원외교 특조를 할 때 그때 문제됐던 게 리베이트예요. 자원외교는 리베이트라는 게 있어서 무슨 가스전이나 석유전을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동 국가들의 리베이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리베이트의 행방이 묘연한 거예요. 전 그렇게 안 보는데 주인이 건물이 있어요. 그 밑에 부동산이 있어. 근데 그 부동산 주인이 그 건물 주인이야. 그래서 중개수수료도 주고 매매 대금도 주고 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네. 무슨 말이냐면 그 리베이트가 사실상 그 비자금 조성이나 비리의 온상이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의심을 많이 했죠. 자원외교 국조를 하면서. 그래서 그것도 밝혀낸 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댓글 정도로 이렇게 시작되는데 만약에 검찰 수사가 자원외교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우리가 사자방 할 때 뭐 방산비리도 어느 정도는 나왔는데 이미 뭐 연관성이 있다기보다는 네, 워낙에 방산비리는 나왔고요. 썩어 있는 네, 부분들이 너무 네, 많았고 근데 자원외교 이 부분은 위법성이 하나라도 발견이 돼서 이렇게 이명박을 이쪽으로 이렇게 또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댓글 정도로 실형을 받는다고 해도 저는 이건 미미할 거라고 보는데. 댓글은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 사실 탄핵감이죠. 현역이라면 탄핵감이죠. 예, 댓글은. 그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불법성을 지났으니까. 떠나서도 네. 국민에 대한 태도 문제 같은 거, 행상 책임 네. 그런 건데 네. 지금 이명박이 실제로 아예 이제 정신형처럼 가둬두려면 뭐 지금 요즘 유행하는 다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비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 사람은 어떤 그런 불법성에 대한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 같아요. 아까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겠느냐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그런 자신감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왜 예전에 박정희식 있잖아요. 중앙정보부장이나 뭐 차치철 경호실장이었나요?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이 있잖아요. 이주영을 처리할까요? 그러면 대꾸하거나 부정하거나 긍정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긍정이 되는데 그거 자체를 불법성으로 몰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인 책임은 져야 되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뭐 이게 정치보복이니 뭐네 떠들 입장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산하의 국정원장 원세훈,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불법적인 댓글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정치적으로는 책임을 지고 단죄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한 말이 난 중요하게 보는데요. 아무것도 네. 아닌 말 같지만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부터 해야 된다는 말이 그렇죠. 그 정치적 책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는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이미 정치적 책임은 져야 되는데 적반하장을 하고 있는 거다. 요거까지는 자유한국당이 동의해주면 국민들이 아, 저 세력이 그래도 양심은 있구나 이럴 텐데 그것조차 동의를 안 하고 뻗대니까 지금 국민들이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14%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과거의 회기 같은 건데 네. 촛불 민심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 걸 보면은 심상치 않다고 느끼는 게 확실히 그 이전에 국민들과 많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명박을 붙들고 보수대 진보로 딱 선을 가르면 기존에 있던 지지가 돌아올 거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일반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고 중국 가서 시진핑하고 박근혜가 망쳐놓은 대중 외교를 이게 복귀시키고 중국 방송에 이제 다시 전지현이 나타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해빙 무드가 점점점 무르익어 가고 리꼬창하고 그런 이제 한시까지 주고받고 굉장히 잘한 건데 우리 언론 어디서 이걸 잘 보도해 주냐고요. 그리고 아시아 순방하면서 지금 일을 엄청 잘하는데 보도도 안 하고 어떻게든 흔들 생각만 하는 게 지금 언론 환경인데 지지율이요 8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옛날에는 그 참여정부 때는 일을 좀 잘해도 대충 나쁜 거 자꾸 흔들면 지지율이 떨어져요. 언론이 가세하고. 네, 떨어졌고 심지어 이럴 때 이제 오자척도를 들이밀죠. 뭐 이게 잘했다 중간이다 못했다가 아니라 조금 잘했다 어쨌다 이렇게 갖고 지지율 떨어뜨리는 여론조사 방식을 연구해요. 그렇게 갖고 지지율 떨어뜨리는데 지금도 비슷해요. 그 환경은. 그런데 지지율이 80%로 다시 올라갔어요. 언론이 보도를 안 해도 국민들은 아 대중관계가 풀리고 있구나. 아 문재인이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은 그 예전처럼 뭐 조금 잘못한 거 흔들어서 뭐 지지율을 폭락시키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상황을 직시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14%만 보고 자유한국당과 이명박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정치를 하려다 보니 그 14%가 영원히 되는 거죠. 이게 SNS의 힘이라고 보는데 말하자면은 예전 같으면요 방식이 아버지가 박정희 지지자면 아들 딸도 박정희 지지 이런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주류 언론이 꽉 잡혀 있지.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특히. 근데 대구 경북도 사실은 야당의 지지율이 확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세대를 잊지를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도 스마트폰 같은 걸로 보고 들은 게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지지합니까? 그러니까 명맥이 끊어지는 상태에 그래서 제가 자주 썼던 말 중에 하나가 시간이 밀어내면 된다. 시간이 밀어내면 된다. 그게 14%가 마지막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지 그 이상 확 불어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런 거잖아요. 네,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자, 홍종학 청문 보고서 이야기를 잠깐 하고요. 지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끝났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금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하고 있어요. 사실상 무산됐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안 할 거야. 국민의당이 안 할 것 같아요. 장병완 청문위원장은 뭐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당이 지금 입장이 통일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쪽에서도 어떤 논란이 있는 게 현안 민심에 대한 뭐 거역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홍종학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1차 보고서 채택 시한 이게 이제 인사청문회 후 3일 이내고 그것도 안 되면 10일 이내에 이제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하고 네. 그리고 나서 임명하시겠죠? 네, 저는 임명해야 된다고 네. 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역시 또 여론 지형이 바뀌었는데
이게 자유한국당이나 반대하는 쪽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국민정서법이에요. 이 말은 법적으로는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국민들이 정서상으로 안 받아들인다인데 그 국민정서법을 가지고 정말 진보 언론조차 다 홍정학 때리기를 했어요. 대표적이었죠, 최근에. 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한 4% 정도 홍정학 임명해야가 높아요. 그런데 그 많은 우리 쪽 지지자들이 4%밖에 높지 않냐? 그거 저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봐요. 모든 언론이 홍정학 때리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판단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 같으면 국민정서법에 국민이 하나였어요. 국민이 여러 갈래세요. 네, 국민정서법을 과거처럼 적용해서 뭐 반대하는 사람 있는 거 맞는데 또 많은 분들은 아니 그러면 저기 유산 상속받은 사람은 증여세도 다 냈는데 증여한 재산이 있다고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하지 말라는 거야? 이 여론이 반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 부처를 없애버릴 수도 없고 진짜 중요한 부처거든요, 사실은. 아니 그리고 적임자예요. 왜 적임자냐면 저는 거꾸로인데 보기에 따라서 관점이 참 다르다고 느낀 게 홍종학 의원이 그렇게 부자인지 몰랐어요. 우리 주변엔 그렇게 몇십억씩 가진 사람 없어요. 전부 다 많아 4억 5억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막 마이너스 2천만 원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진선모 의원은 정말 그래서 다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일이나 열심히 하자. 뭐 우리는 생계형이다 이런 농담도 했어요. 그런데 홍정학 의원이 그러면서 평소 이렇게 사람들 대하는 태도나 그다음에 그 법안 발의한 거 보면 진짜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이에요. 가끔씩 제가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네. 술 먹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장관 되기 전에 하면 연락 드릴 걸. 연락을 하지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분한테 밥 한 끼 얻어 먹어본 적이 있나 없나 없어요. 거기 국회의원이었으니까 그랬겠죠. 이제 막 바빠서 그래서 바빠서. 그러니까 방송을 불쌍하게 하니까 술 한잔 사주고 싶었나 봐요. 그런 이야기 보통 안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스타일이. 네,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법안을 발의하셨거든요. 그게요. 왜 통과 안 됐는지 아세요? 우리 당은 찬성했어요. 구새누리 세력이 주로 반대해서 안 된 거예요. 그냥 불편한 사람인 거죠. 네, 그런 그런데 성향이. 네가 그런 법안 발의해놓고 왜 이렇게 손녀가 증여받게 놔뒀어? 이게 말이 되냐고. 법이 통과됐으면 당연히 짜랐겠지. 그러니까 좀 야당의 이 땡깡은요. 이런 느낌이에요. 후보자가 되고 나서부터 국민 정서에 굉장히 싫게끔 막 유도를 해요. 지금까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좋은 점 있고는 전혀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일단 불법이야 했는데 불법이 아니네. 중에 국세청 권유 사항이기도 해. 네. 절세일을 위한 네. 거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만들 어그로의 최종 방법은 국민 정서에 안 맞아. 이게 뭐야 지금. 그 말은 부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홍종학 장관은 곧 되시겠군요. 자, 롯데 홈쇼핑 로비 전병헌 이 롯데 홈쇼핑 진짜 역사가 깁니다. 전병헌 정무수석 이야기도 있고요. 좀 예민해서 그냥 지켜만 봤는데 최근에 그 바른정당 전당대회에 정무수석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전병헌 정무수석이.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보면 금방 드러날 거잖아요. 만약에 죄가 있으면 금방 드러날 건데 저렇게 말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무슨 죄를 짓는 것보다 거짓말이 더 밀상으로 먹혀서 결국은 정치적이 불가능한 정도거든요. 나는 사실상 관련이 없고 보좌진들이 그런 비리다. 근데 그게 검찰 입장에서도 나랑 연관성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 이런 식의 워딩을 했다고 하는 건 정말로 거기에 연루돼 있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있는 편이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아니, 그러니까 그 가능성도 있고 받았을 가능성도 있죠, 지금. 연루 가능성도. 그러니까 그건 검찰 수사 지켜보면 돼요. 그런데 이 롯데 홈쇼핑은 정말 역사가 길다 이 말씀을 드린 게 2007년에 추가로 홈쇼핑을 하나 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게 노무현 정부 말이에요. 제가 그때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할 때예요. 근데 그때 원래 이 홈쇼핑을 하나 더 주자는 왜 시작됐냐면 중소기업 홈쇼핑을 주기 위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충실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컨소시엄을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표결을 해보니까 롯데 홈쇼핑이 된 거예요. 되게 이상한 일이죠. 그래갖고 그때 여러 말이 따라다녔고 그 당시에 누가 이것과 관련해 돈을 받았다 막 이런 얘기까지 돌았어요. 예. 그리고 이게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최민희가 돈 받은 거 있지 않냐 이렇게 해갖고 저를 뒤져서 방송위원회 직원들이 저 때문에 끌려가갖고 정말 조사를 받고 고초를 겪었다고 이 얘기를 탄핵 기간 중에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줬다고요. 그것도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진짜가 나타났다 게시판에 그 글을 올렸어요.
제가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부위원장님이 나가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검찰에 갖고 어쩌고 저쩌고 쭉 올린 글이 있어요. 완전 탈탈 털었네요. 그럼요. 그때 왜 이야기 안 해줬대? 아, 그때 얘기하면 제가 이제 밖에 그냥 야인으로 있을 때니까 그 친구가 보기에는 얘기해줘봤자 뭐 그런 거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국정감사에 끌려가기까지 한 거거든요. 1,800원 등등으로. 그런 정도로 이게 문제가 됐었고, 그때 누가 1억 받았고, 누가 몇 억 받았고,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어요. 그리고 그때 누가 저에게 롯데 상품권을 줬는데, 제가 그거를 돌려준 일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알고 있더라. 이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탈탈 턴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18대 때 재승인이 한 번 있었을 텐데 그땐 제가 현역이 아니어서 모르겠고, 이게 이제 저희 19대 때 2015년에 재승인 문제가 생겼던 거거든요. 그런데 요거의 시작도 전병헌이 아니에요. 당시 여권 실세가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래갖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메모, 그 강모 사장의 메모에 전병헌이라는 이름이 있으면서 전병헌을 그때 1차로 턴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런데 그때 이제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터져버리니까 수사의 중심이 이제 옮겨가게 되면서 더 이상 수사를 안 했던 그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도에 의하면 여당 중진 의원도 포함됐다는 게 지금 그 말씀이신 거고. 네, 이게 한국일보에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네. 그거 액수까지 정확하게 적시됐었어요. 그 보도가. 근데 이 사건의 핵심을 한번 일단 먼저 들어가 보고 싶은 게 네. e스포츠 협회.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게임 e스포츠니까. 근데 그 e스포츠 협회 회장을 꽤 오랜 시간 하셨잖아요. 전병헌 수석이 그 e스포츠 협회를 만들었었던 것 같고 거기 회장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그 게이머들한테는 굉장히 영웅적 존재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우리 당에선 드물게 게임 쪽 규제 없애자는 입장이세요. 그래서 캐릭터 코스프레도 막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롯데 홈쇼핑이 협찬, 보통은 그게 후원이나 협찬 같은 거는 대부분 다 하거든요. 무슨 스포츠 협회든 간에 대기업들이 하는데 네. 그 돈을 후원 받아서 일부를 그러니까 사적으로 썼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 보좌관 출신들 3명이 그래 전부 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일단 전병헌 수석이 알았든 몰랐건 상관없이 그 측근들의 잘못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검찰이 의심하는 건 그 측근들이 덮어 써주는 거다 이런 의심을 가지고 파고 있는 거고요. 측근들은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언론 보도가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전병헌 수석 말은 검찰에서 나 소환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가 어제의 오딩이었고요. 그리고 각종 언론들은 조만간 불러서 구속까지 할 거다라는 보도까지 나와요. 네, 네. 근데 어느 쪽 말이 진실인지를 모르겠다. 물론 그건 며칠 지나보면 네. 알겠죠, 뭐. 그 예. 언론 자체가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 용으로 쓰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전병헌 수석의 비리가 있건 없건 그렇게 쓰는 건 맞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나가니까 전병헌 수석이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의 뭐 약한 거리인 것처럼 공격해대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네.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쓰이면서 뭔가 좀 그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 살만 난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이거를 국면을 잘 활용하려면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이게 더 좋은 쪽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청와대의 핵심 수석도 조사받는다, 수사받는다. 이것은 활용하기 나름으로는 더 좋게 쓰일 수도 있지 않아요? 이미 그게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자꾸 적폐청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검찰이 뭐 충견이다 뭐 이런 말들이 막 나오니까 이게 일부에서 우리 당 일각에서는 이게 구색 맞추기용으로 그 실세인 정무수석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고 뭐 희생양이다. 네 그런 요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과연 그런 불법 행위를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인데요. 저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병헌 수석은 당시에 야당 의원이에요. 야당 의원이 롯데홈쇼핑 제어가 과정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 프로테이진 거의 미미해요. 실제로 국회 생활을 해보면 그렇죠. 이게 그 당시에 미창부가 제어가 주체인데 아니 미창부 장관이나 미창부 관계자들이 그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들 말 듣지 민주당 의원들 말 듣겠어요. 다만 이거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국회에서 질문을 하면 귀찮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도 전병헌 의원의 문제 제기를 뭐 언론이 크게 받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미미했다. 누가 더 영향력이 있었겠냐? 당시의 여당 의원들이다. 그래서 모 씨? 네, 그래서요.
지금 당시 그 롯데 홈쇼핑의 제어가를 진행하던 담당자들이 있어요. 인허가 담당자들이. 이들이 다 대포폰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포폰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그거 다 털어보면 어떤 로비를 했는지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병헌 수석만 될 건 아니고 다 털어라. 그러니까 관련자들 다 털어서 같이 그 전체적인 틀을 보여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미 기존에 실세인 여당 A 중진 의원이 이게 50억 받았다 이렇게 해서 문제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A가 누군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전병헌 수석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시 미방위원, 특히 미방위원장 전부 새누리 출신입니다. 다 털어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미방위원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질문 하나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뭐 문무일 검찰, 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지금 그 전병헌 수석 관련한 그것도 서울중앙지검이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그건 알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일단은. 당연하죠. 전병헌 수석 이렇게 하는 것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의원님이 그쪽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검찰이라고 하는 세력이 이를테면 전병헌 수사나 이런 뭐 옛날에 탁현민 선거법 위반 수사 같은 게 검찰이 반발로 보는 시각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검찰 내부적으로 그런 흐름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는 그냥 사건이 생겼으니까 우리는 수사한다 이걸까요? 어느 쪽이 더 가깝다고 보세요? 탁현민 선거법 위반 건은 저는 진짜 코미디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평가하기를. 왜냐하면 그 내용도요.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스피커를 사용해서 그 노래를 틀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색 맞추기 내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검찰 내 일부가 좀 지금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전병헌은? 이 전병헌 수석 건은 더 큰 지금 빙산의 일각으로 전병헌 의원의 전 보좌관들이 구속된 거고 저는 빙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전이네요. 저는 어쩌면? 빙산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전이네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무슨 형이 확정되기 전에 수석 자리를 내려놔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뭐 그냥 일단 훌을 털고 자리 내려놓고 수사 받아라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거든요. 의원님 생각은 어느 쪽이 더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전병헌 전 대표 스타일로 봐서 그렇게 쉽게 수석을 그만둘 것 같지는 않네요. 그리고 그만두는 것이 또 능사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그 이 많은 이슈를 지금 다 시간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제가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전직은 외교관이었을까요? 아, 그분이요. 선거 때 이제 선거운동 한다고 옷을 입어보면 의사 옷을 입으면 의사가 되고 군인 옷을 입으면 군인이 되고 택시 운전사 옷을 입으면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되고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팔색조 같은 어울리지는 않지만 이 표현이 정말 안 어울리는데 팔색조 같은 느낌이 있는 분이에요. 뭐를 딱 입어도 그냥 한 30년 그 일 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정치권 최고의 문바의 저요? 표현답습니다. 문상급바. 그렇죠. 저는 냉정하게 사실만 얘기하는 스타일이어갖고 그런데 예. 정말 외교를 솔직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외교라는 게 사실 전문 분야일 수 없다. 결국엔 태도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얼마나 공들여서 연애랑 똑같아요. 외교관계라는 게 연애랑 똑같아요. 맞아요. 그 정치도 연애랑 똑같고요. 유권자에게 표 받는 거 연애예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에 그런 태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외교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네. 이제 뭐 이건 뭐 정밀 분석할 건 사실 없고요. 그냥 잘한다. 그러니까 사드 문제 같은 것들이 물론 중국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중국 자체도 한국과 관계를 다시 개선해야 될 이유들이 여러 가지로 있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식으로 풀고 뭐 김정숙 여사도 그게 이제 조금 더 내조 비슷하게 도와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이란 말이 편히 좀 할 정도로 한중 관계가 협력 무드가 딱 되고 그래서 지금 다시 뭐 중국 여행객 받고 있고 그쪽에 한류 스타들 들어가서 지금 방송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풀려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쉬운 게 아니죠. 지금 돌아보세요. 그동안에 얼마나 그 문재인 사드 해법 있다더니 뭐 하는 거자 국내 언론이 얼마나 흔들었는지. 근데 지금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 한중의 해빙 무드가 한미 관계를 그 문제 되게 하면서 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미 관계는 더 결속됐고 트럼프 스타일에 맞게 그러니까. 전략 무기를 들여오겠다.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단단한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한중 관계가 해빙 무드를 보이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군용 외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 이거였어요. 시진핑도 트럼프도 한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 보이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고 아베만 약간 좀 패싱하는 그런 느낌. 아베는 패싱해야죠. 그거는 의도한 거라고 보이시죠? 네, 저는 그건 의도라기보다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독도새우 같은 것도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용수 할머니도? 그건 당연히 지금 한미일 동맹이 이게 군사동맹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이용수 할머니와 독도새우로 트럼프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북한도 우리의 위협이지만 당장의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독도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일본은 우리의 직접적인 위협이에요. 영토를 위협하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 이용수 할머니 그 위안부 문제는 우리가 36년 일제 침탈을 받았다는 것의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동맹을 맺을 수 없는 사이다라는 걸 극명하게 보여준 거고 저는 계산되고 의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긴 뭐 우연치 않게 그럴 리는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분이 진짜 많이 생각하고 진중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저는 감히 이제 광해군의 균형 외교부터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 그것이 문재인에 의해서 실현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이제 원석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원석같이 했다면 이분은 아주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세련되게. 놀랍게 네. 보고 있거든요. 놀랍게 네. 보고 있는 게 어떤 한 인간이 여러 가지 고초를 겪어 대통령이 되는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없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네. 철학이에요, 철학. 외교에 대한 철학인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닮고 싶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사람들을 대할 때의 문제도 이런 건데 일방적으로 미국 편만 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무식한 외교가 한국에 준 피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네.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의 대표가 하기 나름으로는 트럼프도 와서 문재인 패싱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뭐랄까 시진핑도 트럼프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분위기 만드는 건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반성해야 될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미국 갔다 와서 그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 공격이 임박한 느낌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공포 마케팅 하는 거, 이런 태도부터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한미 동맹을 분열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가 보수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웃기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트럼프가 코리아 패싱 없다고 말하는 상황. 얼마나 언론이 코리아 패싱 한다고 난리를 쳤으면 트럼프까지 그렇게 말을 하고 가요. 그리고 국회에서 트럼프가 연설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없는 일이다. 이것도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옹호해주면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하고는 어떤 신뢰관계를 좀 쌓았다라고 보거든요. 줄 건 주고. 그러니까 뭘 주면은 꼭 준 것 같고만 이야기하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반대로요. 시진핑과의 관계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중국 방문이 확정됐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마무리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결론적으로 중국도 북핵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네. 그래서 뭐 오늘 방송하는 중간에 미국에 무슨 발표가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게 경제 제재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북한을 이런 식으로든지 압박해서 최소한 뭐 비핵화로 가는 어떤 굉장히 많은 난관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일단은 네. 만들어 놓은 건 어느 날 갑자기 없앨 수는 없는 거고 이런 관점들을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뭐 국정농단으로 만들어진 적폐도 적폐지만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풀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상태인데 지금 첫 단추를 잘 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차분하게 잘하실 겁니다. 저는 늘 주장하는 게 차분하게 잘하실 거다. 그 사이 못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제 뭐하냐 왜 표현이 애매모호하냐 모호성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론적으로 풀어내요. 그러니까 외교는 모호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최고 문파 발언 같다. 문파 방송. 오늘 제목도 최고의 문파 방송이다. 네. 아, 그렇게는 안 달아요 내가. 왜냐하면 이게 그 얘기 하나 드릴게요. 제목도 하는 것도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그 방송의 중요한 내용이 뭔지를 알려드려야 그 많은 방송을 찾아들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네. 여기서 방송했구나 하는데 뭐 네. 최민희 방송 뭐 24번째 이렇게 하면 무슨 이야기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제목이 그래서 길어지는 측면도 있고. 네. 그리고 좀 잘 달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외교의 달인 문재인. 알겠고요. 오늘 감기 나으신 모습으로 오셔서 더 기쁜 날이었고요. 네. 걱정하거든요. 저는 그 소위 내 식구들에 대한 내 새끼들에 대한 그 걱정이 일주일 내내 가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막 나으려면 뭘 먹어야 되는지도 고민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감격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닮고 싶은 푸른 나무.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라든지 지금 드러나는 모든 의혹의 내용을 더 잘하는 게 자유한국당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서 지켜주고 이럴 세력이 남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종희 실장님, 네. 이명박 찍으셨죠? 제가요? 정동영 찍었나? 네, 정동영 찍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요. 아니, 우리 패널 중에 이명박 찍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정말 정치를 모르던 시절 이야기예요. 이명박이 실용적으로 잘할 거다. 뭐 그런 거. 그 친구도 고대 나왔거든. 연대는 이명박이 없다. 그걸로 선전하는데. 아유. 그래서 지금 반성하며 오랜 세월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명박 찍고 경제 좋아질 걸로 착각하고 박근혜 찍고 사실 기대도 없었어. 박근혜는. 네, 박근혜는 그냥 찍은 거예요. 불쌍해서. 네. 그래놓고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투표행위라는 것은 국민의 자유이긴 하지만 이렇게 언론이라든지 역사가 왜곡된 나라에서는 내가 찍은 사람이 뭔가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망가지면 사실상 주위 사람들한테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각 자체가 미안하게 됐다면 내 한 표가 내 이웃을 망하게 했잖아요. 힘들게 했잖아. 다행입니다. 깜짝 놀라셔가지고 얼굴 표정이. 군복마던 시절이 그 이명박 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때 군 분위기는 어땠어요? 천안함 나고 뭐 굉장히 남북관계가 안 좋을 때잖아요. 네. 그때 제 기억상으로는 바뀌고 나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그때 이제 군 간부들한테 전화를 다 돌렸습니다. 녹음된 목소리로. 녹음. 네. 근데 그거를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여태까지. 그러니까 선배한테 들었어도 이런 적이 없으니까 그날 그 다음날 화두가 대통령 전화 받았어? 뭐 이렇게 네 되는 겁니다. 그 간부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하급 장교들도요? 네. 그 장교들 하사들까지 다. 일종의 장학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뭐가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긍정적이었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군부대 내에서도 이렇게 화제를 불러일으킬 만한 대통령의 모습들이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천안함 때 어땠어요? 천안함 때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의심이 많았죠. 이게 위에서는 북한 소행이다. 그리고 병사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주입을 시켜야 되는데 저 스스로도 의심이 많으니까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말 안 해버리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가르치기도 힘들고요. 병사들한테 이거를 이제 북한 소행이고 주적이 이제 북계군이니까 애들한테 그 함양을 시켜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게 자꾸 의심이 많으니까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국방부가 말했다. 네, 뭐 그 정도 수준. 네, 말했다. 그 정도 수준. 사실은요, 지금 다른 방송에 나간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사드 문제도 사실은 이명박과 천안함과의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종희 실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군복무를 했군요. 그래서 그만두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꿈속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당시에 청와대 직원들 중에 댓글 다는 일부가 있었고, 그게 확대 개편된 게 사이버사 쪽으로 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가 이제 19대 때도 그 이 댓글 사건이 국가기관, 다른 국가기관, 예를 들면 정보통신 관련 국가기관이 개입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 댓글의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들이 있거든요. 트윗하고 그 연관성 계속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고 그 기획설 있잖아요. 그게 청와대 기획설이잖아요. 그래서 시작이 위에서 기획돼서 내려온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있고 결국은 그걸 밝혀내는 것이 검찰 수사의 종착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댓글 하나만 갖고도 이렇게 논란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사실 사자방은 시작도 안 했어요.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근데 4대강 같은 경우는 재조사하기는 좀 사실 힘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그때 당시에 조사받은 게 있고. 근데 자원외교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자자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자원외교에서 회수율이 38.3%래요. 그러니까 투자한 금액이 43조 5천억. 에너지 공기업 3사가 투자한 게 그런 식으로 해서 28조 정도를 날려먹은 건데 이것도 수사가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이게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정책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때 자원외교 특조를 할 때 그때 문제됐던 게 리베이트예요. 자원외교는 리베이트라는 게 있어서 무슨 가스전이나 석유전을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동 국가들의 리베이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리베이트 행방이 묘연한 거예요. 전 그렇게 안 보는데.
주인이 건물이 있어요. 그 밑에 부동산이 있어. 근데 그 부동산 주인이 그 건물 주인이야. 그래서 중개수수료도 주고 매매 대금도 주고 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네. 무슨 말이냐면 그 리베이트가 사실상 그 비자금 조성이나 비리의 온상이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의심을 많이 했죠. 자원외교 국조를 하면서. 그래서 그것도 밝혀낸 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댓글 정도로 이렇게 시작되는데 만약에 검찰 수사가 자원외교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우리가 사자방 할 때 뭐 방산 비리도 어느 정도는 나왔는데 이미 김현박 연관성이 있다기보다는 네, 워낙에 방산 비리 나왔고요. 썩어 있는 네, 부분들이 너무 네, 많았고 근데 자원외교 이 부분은 위법성이 하나라도 발견이 돼서 이렇게 이명박을 이쪽으로 이렇게 또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댓글 정도로 실형을 받는다고 해도 저는 이건 미미할 거라고 보는데 댓글은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 사실 탄핵감이죠. 현역이라면 이명박 이야기로 갑니다. 이명박이 인천공항에 나타나서 너무도 당당하게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방송에서 전두환의 골목 성명이 떠올랐다. 맞아요. 네. 공항성명. 예. 예. 근데 논리도 없고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 안 되는 이야기들을 그냥 횡설수설 주절주절이 하고 갔고 그렇죠. 문제는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일단 바레인에 간 이유도 좀 수상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왜 방송에 바레인인가? 했어요. 네. 조세 도피처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고요. 네, 네. 끊어졌던 그 관계를 복원한 게 이명박이고요. 그러니까 바레인하고 뭔가 특殊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리고 나서 바레인 가서도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 한국의 네. 반응도 그렇고. 그러니까 페이스북으로 이제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외교 사절 및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은 성장을 이룩한 비결은 교육과 국민의 단합된 힘이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하면서 뭐 이거 내용도 별로 없는 건데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거 암호예요, 암호. 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지. 해석하기 나름인 것이고. 네. 이명박이 이제 곧 들어올 텐데 말이에요. 네. 지금 이명박 자체가 갖고 있는 사실 힘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전직 네. 대통령이라는 거 외에. 네. 근데 이제 언론들이 좀 이간질 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명박 쪽에서 나오는 메시지들과 네. 그리고 이것을 받는 정치권과 이 복잡한 어떤 함수관계를 한번 의원님과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그러는데 네. 일단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도 5년을 집권했는데 정부가 없겠냐. 그러면서 나온 말이 노무현 정부 때 각종 의혹 또는 현 정부의 핵심 세력 그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이런 식의 경고를 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예, 언론만 그런 게 아니에요. 토론에 보면 보수 성향의 패널들이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한 국민의 단합된 힘 이거가 대한민국 14% 보수여 단결하라 나를 바라보라 이런 거죠. 하나의 메시지였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계속 자기가 경제 성장에 무엇인가를 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건 박정희를 연상시킴으로써 지금 보수에서 일종의 낙동강 오리알처럼 계륵처럼 되어 있는 자신의 존재를 내가 박정희의 적자다. 경제성장의 신화와 연결시키려는 이 시도죠. 예,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먼저 정리하고 가면 네. 우리도 5년 집권했는데 정부가 없겠냐 이 말은요. 네. 저는 실소를 범치하는 게 그런 정보가 있었으면 지금까지 안 풀고 뭐 했냐 이렇게 물고 싶어요. 그 정보가 있었으면요.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되기 어렵겠죠.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이미 썼겠죠. 그때 NLL 디아력도 네. 국정원에서 빼다가 네. 선거 이용해 먹은 자들이 바로 이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내용과는 그래서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그런 이유도 그러면서 약간 나오셨군요. 네, 약간 있습니다. 그런. 막 국군 장병 여러분. 똑같아. 진짜 똑같은데. 깜짝 놀라셨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게 사실 MB의 그 힘이랄까 그것은 사실 좀 없어 보이고요. 내가 이명박이라면 정말 불안할 것 같거든요. 그게 언제나 정도지 이명박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쓸 날은 머지않았다는 게 일반적인 중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김관진이 이명박을 가르쳤을 때 예, 그건 진짜 비수인 거죠. 자기가 임명한 국방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보고도 했고 지시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판이니까. 그러면 그게. 전방송에서 나온 질문을 한번 네, 저희 네. 답을 못 찾았는데 우리 네. 입장에서 지금 이명박 측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대통령인데 댓글 달라고 지시했겠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김관진 자체가 어느 정도 디테일한 쪽으로 이렇게 불게 되면 네. 어차피 자기 형량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명박의 지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명박이 막아설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배신이라는 걸 하게 되면 결국엔 나중에 뭐 대지를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배신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격렬하게 이제 법리다툼 같은 걸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명박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거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곤란하고요. 상황 하나하나를 점검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군 적폐청산 TF에서 발견한 자료 내용에 보면 심리전단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고 어떻게 청와대에 보고했고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가 내려왔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이버 사령부의 심리전단 인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2번에 걸쳐서 인원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지시를 인정했어요. 김관진이. 그런데 김관진이 지금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사이버 댓글 조작해서 현실정치 개입하고 이런저런 의혹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인정한 거기 때문에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 얘기는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런데 보고했을 때 이명박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김관진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지금 좌파가 준동을 부리니 어떻게 척결할 길을 찾아라.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이런 보고 보고를 다 받고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보고받는 상황에서 이명박이 보인 태도가 규명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MB가 그런 거 하지 마. 대북 심리전만 해. 이랬다면 혐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랬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오히려 풍문에 의하면 직접 댓글 다는 직원들 앞에 와가지고 댓글 다루라고 독려까지 했다는 그런 증언도 있어요. 그게 누구 증언이죠? 예전에 나 반대로 왜곡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그리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도 5년 집권했는데 정보가 없겠느냐. 노무현 정부 때의 각종 의혹은 현 정부 핵심 세력과 이어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모호한 말. 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게 뭐가 없다는 뜻입니다. 뭐가 있으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미 흘려서 그렇지. C일보, J일보, 그다음에 D일보에서 보도가 되죠. 문재인 후보 대통령 안 되는 데 쓰였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없었다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탈탈 털렸다고. 유시민 전 장관 유 작가 얘기를 들어보면 자고 일어나면 은행 기록, 은행 이거 뭐 이렇게 들여다봤다고 그 뭐가 날라와요. 은행 전산조회 하면 그게 자고 일어나면 날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사돈의 8촌까지 조사했다는 건데 저도 탈탈 털리고 1,800원 나왔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800원이요?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르세요? 1,800원이 남았다고? 1,800원 나왔다고. 횡령 뭐 잘못 1,800원 횡령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갚아드릴게요 지금. 아니 민원연에 가가지고 제가 김유진 전 처장한테 커피 사줬는데 민원연 근처에서 썼기 때문에 이게 잘못 쓰여졌다 그래갖고 1,800원 잘못 쓰인 것 같고 문제 삼았다고요. 진성호 전 의원이 그랬다고 이런 씨. 제가 민원연으로부터 전해드렸습니다. 1,800억 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800억 원이면 제가 이러고 있질 않죠. 유유자적 크루즈 여행이나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그런 말씀 자꾸 하지 마세요. 요즘 사람들이 롯데 홈쇼핑 제어가 가지고도 누구는 돈 받고 50억 받은 사람도 있다는 소문도 돌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미방위의 핵심이었다는 너는 뭐 했냐? 몇 억 받았냐? 그러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예. 하여튼.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권의 기류는 이렇게 보여요. 국민 여론조사라든지 등등으로 봤을 때 박근혜 때도 이명박의 지지율은 사실 3, 4% 정도도 안 나오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명박 이슈를 덥석 물기는 좀 그래. 네. 그래서 뭔가 형식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보루,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그 박정희 동상 이야기할 때도 그랬는데 박근혜 그렇게 가, 이명박도 그렇게 가 하면 보수의 기반이 완전히 괴멸되는 상태라서 안 물 수도 없고 물 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바른정당은 약간 침묵하는 분위기고요.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결집용으로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느낌에 편승하기 위해서 국민 단합과 경제 성장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름 머리를 쓰는 거죠. 근데 이명박을 덥석 물었다가 같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